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남편이라는 인간은 장인어른 장례식 당일에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 인간은 회사에서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은 적어도 저희 가족 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인간이 공항에서 상간녀랑 둘이 커플티까지 입은 채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사진이 버젓이 찍혔거든요. 즉, 장인어른 장례식을 내팽개친 채로 상간녀와 미래를 즐기러 도망을 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 일이라는 게 때로는 참 공교롭게 흘러가는 법이더라고요. 불륜 증거 사진 속 상간녀의 얼굴을 확인한 저는 두 쓰레기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도록 웃으면서 보내주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상간녀가 대체 누구인지, 남편이 그 상간녀로 인해서 어떠한 인생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 아주 훤히 꿰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상간녀가 누구였기에 제가 그토록 승리를 자신했었던 건지, 그 모든 진실을 담은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을 적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구로공단에서 이름 깨나 날리던 재봉틀 기술자 부부였습니다. 워낙 손재주도 좋고 특히나 성실하셨던 덕분에 재봉틀 기술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터득한 것도 모자라서 통달할 지경에 이르셨고, 주변 공장 사장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저희 부모님을 모셔가고 싶어 했을 정도로 명성이 아주 대단했다고 하죠. 그랬던 저희 부모님께서 모든 명성을 뒤로한 채로 갑작스럽게 공장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 시절의 공장의 환경이 너무나도 나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재봉틀을 돌리는 바람에 각종 전염병이 수시로 창궐했고, 심지어는 옷감의 먼지 같은 것들 때문에 공기가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폐병 환자가 되거나 폐병으로 인해 단명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외동딸인 제가 태어났으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연스레 딸 자식의 앞날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셨어요. 행여 두 분 중 하나라도 폐병에 걸려서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단명이라도 하게 되면 외동딸이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되거나 어릴 적부터 부모의 병수발을 들여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고향인 시골 마을로 돌아가서 과수원 농사를 짓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딸 자식인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볼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 이유는 딸 자식인 저를 드넓고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가지 목표를 아주 훌륭하게 이루셨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연과 더불어 지내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소녀로 자랄 수 있었고요. 또한 부모님께서 열심히 복숭아 농사를 지어서 뒷바라지를 해주신 덕분에 그 시절 시골 소녀치고는 공부도 아주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갓 20살이 된 저는 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명문대 합격 축하 현수막을 고향 마을 입구에 떡하니 걸어놓은 채로 명문대생이 되어 정든 고향을 떠났죠. 또한 제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으니 딸 자식 결혼할 때까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싶어 하셨던 목표까지 모두 이루셨고요. 이처럼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타의 모범이 되는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던 반면에 솔직히 집 밖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그 부끄러운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저희 시모와 시부였죠. 특히나 시모가 저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가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업신여기기 일쑤였어요. 바로 이런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었죠. 며느라, 너는 앞으로 한평생 천지신명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천지신명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 덕분에 우리처럼 귀하고 좋은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으니까 말이다. 비록 지금이야 평범한 집안이 되어버렸지만 예전에는 가세가 아주 대단한 가문이었어. 대대로 기품 있게 앉아서 온종일 글 공부만 하고 붓글씨로 시를 짓던 선비님 집안이자 양반 가문이었거든.
만약 시모가 딱 거기까지만 하고 멈췄다면 저 또한 빈정이 상하는 일까지는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가문의 내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후손이자 집안의 현재 안주인으로서 아주 당연한 일일 테니까요. 하지만 시모의 문제는 1절을 넘어서 2절, 3절까지 아주 추태를 부려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이런 식이었어요. 추석 차례상이 왜 이렇게 부실하니? 너네 친정에서는 이딴 식으로 조상님들을 업신여기는 모양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험하게 하세요? 제가 차례상에 올린 음식 숫자만 해도 20가지가 넘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정스님 댁 제사상도 부럽지 않은 차례상이라고요. 더군다나 갑자기 저희 친정 얘기는 또 왜 들먹이시는 건데요? 차례상 꼬라지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소리지. 친정에서 조상님들 잘 모시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서 일어나 싶기도 하고. 하기사 너희 친정처럼 저작거리에 굴러먹던 집안이 무슨 조상덕을 봤다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셨겠니? 그런 것도 우리처럼 고귀한 가문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그래? 이처럼 시모는 무슨 얘기만 꺼냈다 하면 꼭 말끝마다 집안 유세를 떨어대는 것도 모자라서 수시로 저희 친정을 얕잡아보고 업신여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저희 시댁이 말맞다나 휘황찬란한 집안이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양반님네 가문 어쩌고 하는 소리는 옛날 옛적 조선시대 이야기에 불과했을 뿐 저희 남편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가문 자체가 이미 몰락을 해버렸거든요. 심지어 당시 시댁은 저희 친정처럼 과수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비록 친정과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기는 했지만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시모가 철진한 옛날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수시로 저희 친정을 업신여기다 보니까 저로서도 당연히 빈정이 상할 수밖에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제가 시모의 추태에 맞서서 어떻게 대처했냐고요. 설마 하니 답답하게 당하면서 지냈었냐고요. 당연하게도 아닙니다. 시댁의 추태 때문에 벌어진 거의 모든 갈등 상황의 승자는 바로 며느리인 저였거든요. 심지어 제가 직접 시댁과 말다툼을 벌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시모가 스스로 저희 친정을 찾아와서는 저희 친정어머니 앞에 자진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거든요. 올해는 또 무슨 일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죠? 외람되지만 이번에도 사부인께 급전을 좀 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올해 농사도 작년이란 재작년처럼 폭삭 망해버리는 바람에 이번 겨울을 버텨낼 만한 생활비가 없습니다. 양가가 똑같이 과수원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데 왜 유독 사부인네 과수원만 매년 흉년이 드는 거랍니까? 혹시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는 건 아니죠? 그거야 운이 나빴던 탓이겠죠. 농사라는 게 원래 하늘이 알아서 풍년을 내려주거나 흉년을 내려주는 것일 테니까요. 아니 어떻게 사부인은 볼 때마다 그렇게 한심한 소리를 입에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사부인네 과수원이 매년 흉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농사짓는 사부인이랑 사돈이 배짱이처럼 게으르기 때문이잖아요. 농사꾼이라는 사람들이 과수원을 제대로 돌보지를 않는데 세상 천지 무슨 수로 풍년이 들 수가 있겠냐고요. 아유, 너무 면목 없게 되었습니다. 일단 당장 올겨울 버틸 생활비를 빌려주시면 내년에 수확하는 대로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시모는 저희 친정어머니 앞에 매번 머리를 조아리며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시모에게 쉽사리 넘어가 주지는 않았어요. 시모가 저에게 평소에 잘했다면 사돈지간의 생활비 정도는 흔쾌히 빌려줄 수 있는 노릇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말하자면 친정어머니께서는 딸자식인 저를 대신해서 추잡한 시모에게 혼쭐을 내준 셈이었습니다.
안달이 난 시모는 몇 날 며칠을 계속 찾아와서 싹싹 빌었고 어머니께서는 시모의 애간장을 태울 만큼 다 태워놓고 나서야 심지어 훈기의 말을 서너 시간씩이나 늘어놓은 다음에 생활비를 빌려주셨거든요. 게다가 필요한 생활비 전액을 다 빌려준 것도 아니었어요.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빌려주시면서 이자 또한 아주 똑부러지게 챙겨받으셨죠. 덕분에 제가 시모와의 다툼에서 매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올해 농사는 잘 되고 계세요. 올해는 저희 집에서 무릎 꿇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하는 말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시모는 마치 꼬랑지를 말듯이 기가 팍 죽어버리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공교로운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추잡하고 게으른 농사꾼이었던 시댁이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았거든요. 시댁 과수원이 있는 동네에 개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시댁은 과수원 땅을 팔아서 꽤나 큰 졸부가 되었고 당연히 기고만장해졌어요. 세상살이랑 결국엔 운빨이고 인생 또한 한방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기 시작했고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과도한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죠. 문제는 시댁이 맞은 돈벼락의 여파가 멀쩡히 직장생활 잘하고 있던 저희 남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보니까 남편이 거실에 혼자 앉아서 몇백만 원짜리 새 골프채를 아주 정성스럽게 닦고 있지 뭐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혔던 저는 당장에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처지에 몇백만 원씩이나 하는 골프채 세트가 가당키나 하느냐고. 내 돈으로 산 거 아니니까 괜히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선물로 보내주셨더라고. 원래 우리 집안이 양반님네 가문이었잖아. 요즘으로 치면 상류층 가문이었던 셈이고. 그래서 아들 자식한테 몇백만 원짜리 골프채를 세트로 사주면서 유유자적 골프나 치면서 살라고 가르치디? 아유, 너무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이제 더는 농사나 짓는 가난한 집안이 아니라고. 돈벼락 맞은 덕분에 다시금 상류층으로 합류하게 됐으니까. 이제 나도 상류층 자제들답게 골프 같은 것도 치면서 인생 즐겨봐야지. 와,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조만간 직장도 때려치우겠다. 안 그래도 고민하는 중이었어. 부잣집 아들이 남의 회사 말단 직원으로 빌빌대면서 지낼 필요는 없으니까. 순간 제 마음에는 아주 큰 경각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댁이 맞은 돈벼락이 제 남편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나아가서는 저의 인생 또한 망쳐놓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돈벼락에 눈이 돌아서 흥청망청 나태한 인간으로 변해버릴 경우 그 피해는 아내인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건 당연지사였으니까요. 이에 저는 남편을 아주 호되게 다잡았습니다. 졸부들이 부자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졸지에 거머쥔 큰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엔 그 돈 때문에 인생을 말아먹기 일쑤이기 때문이야. 아유, 설마니 우리 집이 그렇게 쉽게 망하겠어? 우리 엄마랑 아빠 통장에 쌓여있는 현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래, 좋아. 정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당장 나랑 이혼하던가. 이혼한 다음에 평생 부모님 통장에 빨대 꽂고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 나락을 가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쓸 테니까. 이혼이라고? 아, 당신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지금 상황이 오죽 심각하면 내 입에서 그런 말까지 나오겠냐고. 당신이 계속 그딴 정신머리로 살 것 같으면 내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혼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당신 스스로 잘 생각해봐. 원래 돈이라는 게 올바르게 잘 쓰면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도구가 되어주지만 헛된 사치심과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흥청망청 살다 보면 돈만큼 위험한 물건이 또 없는 법이야. 돈벼락 맞았답시고 흥청망청 살다가
그 길로 인생 막장까지 떨어지는 졸부들처럼. 참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이튿날 골프채 세트를 자진해서 시댁으로 돌려보냈거든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돈이라는 악마에게 자기가 잠깐 흔들렸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사과해 주었어요. 이후 저는 남편이 예전처럼 얌전히 회사를 잘 다니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한시름 덜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있었던 그 일은 그저 앞으로 벌어질 대전쟁에 서막에 불과할 뿐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한 대전쟁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없는 자연재해와도 같은 형태로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댁이 졸부가 되던 바로 그 해에 저희 친정에 아주 크나큰 병고가 닥쳐왔거든요. 하늘이 배짱이처럼 게으른 농사꾼이었던 시댁에게는 돈벼락을 내려주시더니 우직하고 성실한 농부셨던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과수화상병이라는 대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먼저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과수화상병은 주로 과일나무에서 발생하는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가축에게서 발생하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을 생각하면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런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저희 친정은 삽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애지중지 키우셨던 복숭아 나무들이 국가에서 파견된 방역 요원들의 손길에 의해 모조리 벌목되어 불태워졌고, 심지어 그 잔해를 저희 부모님네 과수원에 파묻혔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더욱이 잔인했던 건 땅 주인인 저희 부모님조차 앞으로 몇 년 동안 과수원 땅에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과수원에 다시 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짓는 일도 금지되었고요. 물론 과수원 땅을 팔아서 당장 시급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도 금지되었습니다. 이 또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과수화상병의 재발 및 전염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였거든요. 이렇듯 과수화상병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모두 빼앗아 가버렸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당장 그의 겨울을 버틸 생활비조차 빠듯한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셨는데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주 심지가 굳은 분들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모 걱정으로 눈물 짓는 저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람 일은 끝까지 다 겪어봐야 아는 거란다. 비록 지금은 상황이 많이 힘들지언정 하늘도 다 뜻이 있어서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난을 내려준 것일 테니 흔들림 없이 이겨내자꾸나. 우리 가족이 지금의 역경을 훌륭하게 이겨내면 하늘께서도 미리 정해주셨던 그대로의 축복을 내려주실 거다. 친정아버지의 바로 그 말씀이 주저앉아 있던 저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눈앞의 고난을 이겨낸 뒤에 맞이할 크나큰 축복과 행복을 위해 힘껏 나아가겠노라는 결심을 딸자식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거죠. 물론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오직 굳은 심지만을 내비치셨던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꽃다운 청춘을 모두 다 바쳐서 손에 거머쥔 기술이 있었거든요. 젊을 적 구로공단에서 이름 깨나 날리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의류도면대로 옷감을 직접 재단하고 재봉틀을 올려서 옷을 제작하는 분야에서만큼은 대한민국 최고 베테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래서 저와 친정 부모님은 간의 수공업 공장을 시작해보기로 결정했는데요. 다만 그 와중에도 몇 가지 소소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의류 디자인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옷을 만드는 기술은 분명 아주 탁월했지만 그렇다고 한들 의류 디자인까지 능통하셨던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문제 또한 저희 부모님께서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덕분에 아주 쉽사리 해결될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청춘을 다 바쳐서 기술을 얻으셨다면 부모님께서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던 덕분에 엮을 수 있었던 결실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성실한 부모님의 뒷바라지 덕분에 명문대를 졸업할 수 있었던 제 전공이 다름 아닌 패션 디자인 학과였으니까요. 비록 당시 저는 디자인 쪽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평범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어찌 보면 전화위복인 셈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과소화상병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원래 꿈이었던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다시금 걷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남은 건 어떤 옷을 만들어서 파느냐 하는 문제만 남게 되었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제가 졸업한 대학교의 패션 디자인 학과 교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평생 바쁘게 사느라 여태껏 결혼을 못했다는 얘기는 이미 너도 다 알고 있지? 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미혼이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혼자 계실 줄은 몰랐고요. 그럼 혼자서 어떻게 지내세요? 적지 않은 나이에 많이 외로우실 텐데. 유기견을 몇 마리 분양받아서 키우고 있어. 그 녀석들이 워낙 애교가 많아서 도통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고. 맞다. 이참에 너도 그쪽으로 길을 잡아보는 건 어떻겠니? 글쎄요. 일단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라서 유기견까지 맡아서 돌볼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옷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였어. 우리나라가 갈수록 결혼도 늦게 하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세상이 될 거라잖니. 반면에 반려동물에 대한 상업적 수요는 조만간 그야말로 폭발할 예정이고. 교수님의 조언은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나라가 갈수록 핵가족화되어 가던 상황이었던 데다가 향후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건 자명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변화의 중심에 반려동물들이 막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고요. 자녀를 다 키워서 분가시킨 어르신들께서는 반려동물들과 노후를 함께 보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젊은 부부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며 심리적 위안을 받고 그러한 방식으로의 삶의 변화가 막 시작되고 있던 무렵이었다고나 할까요. 당연히 반려동물을 위한 용품들과 옷가지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조만간 폭발하게 될 예정이었고요. 더욱이 교수님의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이 제가 새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람 일은 원래 다 때가 있는 법이란다. 지금 너도 마찬가지 아닐까? 지금까지는 일이 잘 안 풀려서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는 없었지만 이번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을 계기로 다시금 꿈을 향해 나아가보렴. 어쩌면 이번이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천재일호의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이에 저는 반려동물 의류 제작 사업을 해보기로 결심을 굳혔고 곧장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이랑 퇴직금으로 서울 근교에 작은 가내 수공업 공방을 마련했고 그곳으로 친정 부모님을 모셔와서는 곧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반려동물들의 의류를 디자인하면 기술자인 부모님께서 그 디자인을 솜씨 좋게 옷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완성된 옷들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형식의 사업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반려동물의 옷을 디자인해 본 적이 없었기에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죠. 그런 와중에 똥파리 한 마리가 저희 친정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 똥파리는 젊을 적 구로공단에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였는데요. 그렇다는 건 그 아주머니도 젊을 적에는 똑같이 가난하셨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수십 년 만에 저희 어머니를 찾아온 그 아줌마의 모습은 금붙이로 치렁치렁 치장한 복부인이었습니다. 얘기를 듣자하니 딸 자식 덕분에 인생 역전을 맞이했다더라고요. 우리 딸이 어려서는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여기저기 사고만 치고 다니더니만
그게 다 어른 돼서 효도하려고 그랬던 거더라고. 우리 딸이 사업을 시작하네 어쩌네 떠들고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기가 무섭게 태박을 내버리지 뭐야.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저희 어머니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 친구가 딸 자식 덕분에 허사를 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당연히 축하를 해주게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하면서도 꽤나 단호했어요. 그래, 알았어. 여하간 우리 식구들은 지금 많이 힘드니까 너네 딸 사업에 투자하라는 소리는 하지 마. 친구 사이에 괜히 마음 상하는 일 생길까봐 무섭거든. 아유, 넌 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니? 그냥 옛 친구가 다시 상경했다길래 얼굴이나 보려고 찾아왔을 뿐이야. 얼굴 봤으니까 됐지? 커피 다 마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줘. 새로 시작한 일 때문에 엄청 바쁘거든. 그러자 그 아줌마는 무언가 못마땅하는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떠나가는데요. 그제서야 저는 어머니께서 친구에게 왜 그렇게 냉담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저 옆에 내가 나를 다시 찾아오면 바쁘다는 말로 대충 둘러대면서 돌려보내. 행여 저 옆에 내 딸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얼른 쫓아내고. 왜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공장 동기들 사이에서 말이 아주 많거든. 저 옆에 내 외동딸이 벌이는 사업이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말이다. 동기들 중에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야. 오늘 저 옆에 내가 나를 찾아온 것도 우리를 다단계로 끌어들이려는 심산이 분명하니까 앞으로는 절대 상종도 하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웬 휴대폰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저희를 찾아왔던 아줌마와 그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정말이지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두 여자의 얼굴을 꼭 기억에 새겨놓고서는 앞으로 어디서 만나게 되든 일절 말도 섞지 말라면서 말이죠. 당연하게도 저는 다단계에 휘말릴 생각 따위는 전혀 없었기에 사진 속 모녀의 얼굴을 아주 똑똑히 기억에 새겨놓았고 오직 저희 가족의 힘으로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던 덕분에 일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디자이너인 저까지도 부모님을 도와서 직접 재봉틀을 돌려야 할 정도로 주문이 꽤나 빠르게 그리고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희 남편도 회사에서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중요한 업무들을 줄줄이 맡게 된 모양인지 먼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며칠씩 업무를 보고 귀가하는 일이 꽤나 많아졌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역시 이래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빛을 보게 되는 법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당연하게도 저 또한 더더욱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수성가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남편에게 부끄러운 아내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로부터 몇 년 뒤 저와 부모님에게 마침내 따스한 햇살이 제대로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내 수공업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인터넷 쇼핑몰 중 하나로부터 입점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입점 계약이 체결되려면 발주 물량을 맞출 수 있도록 정식으로 공장을 만들고 솜씨 좋은 재봉사님들도 모셔와야만 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저희 부모님의 성실했던 젊은 시절이 아주 크나큰 보답을 해주었습니다. 젊을 적 저희 부모님의 명성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던 사장님들께서 저희가 공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뜻 투자금을 내어주셨고 부모님과 함께 재봉틀을 돌리던 과거의 베테랑 동료분들께서 앞으로의 성공 가도를 함께 걷기 위해 저희 공장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해 주셨거든요. 덕분에 저희는 정식으로 입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첫 발주 물건을 보내던 날에는 저와 부모님이 서로를 얼싸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애석하게도 아버지께서는
저희 공장이 크게 번창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게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늦은 밤 혼자 차를 타고 직원분들께 드릴 간식을 사러 나가셨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거든요. 급하게 응급실로 도착한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유언 한마디를 남기신 채로 말이죠. 사람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말을 절대로 잊지 말거라. 공장이 지금 잠깐 잘 나간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소간의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허황된 사치심에 물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야. 이제 너는 수많은 가정을 건사하는 사장님이 된 만큼 매사에 신중하고 올바르게 처신해야 할 것이야. 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꼭 명심하렴. 이처럼 저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던 그 순간까지도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인 사람들 또한 여전히 제 곁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 자들은 바로 시모와 시부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모와 시부가 저에게 사돈의 장례식장이 멀어서 조문을 안 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만 한 통 띡 하고 보냈다는 점이었어요. 그 몹쓸 양반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추태를 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와주지 않는 편이 고마울 지경이었죠. 하지만 제 남편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남편이 정말 그런 짓거리를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의 입관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남편이 대뜸 이런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나도 장인어른 장례식에는 불참이야.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외국 출장이 잡혔거든. 그게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세상 천지 상중인 사이를 외국 출장 보내는 회사가 대체 어딨다고 그래? 요즘 내가 회사에서 슬슬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나도 어쩔 수 없이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입장이니까 이해 좀 해주라. 때마침 상주 회사 직원분께서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상복부터 제대로 차려입고 있으라며 단단히 경고를 해둔 채로 어쩔 수 없이 잠깐 자리를 떴는데요. 논의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남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더라고요. 그 정신머리 없는 인간이 자기 장인어른 장례를 내팽개치고서는 냅다 주랭랑을 쳐버린 것이었죠. 졸지에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처지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공항으로 쫓아가서 그 인간의 머리채를 죄다 뽑아놓으며 이혼 선언을 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상주가, 딸 자식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을 비울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저는 속으로 이를 박박 깔며 장례를 마치는 즉시 이혼 소송장을 날리겠다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제주도로 시집을 갔던 여고 동창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많이 힘들지. 나 지금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으니까 택시 타면 금방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니까 힘들어도 버티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꿋꿋하게 버티고 있을 테니까 오는 길에 사고 당하는 일 없도록 조심해서 와. 그리고 너무 고맙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그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와주고. 정작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인간은 냅다 도망을 쳐버렸는데. 그 말을 끝으로 제가 막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였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무언가에 아주 크게 놀란 듯한 동창생의 목소리가 넘어왔어요. 잠깐만 전화 끊지 말아봐. 내가 방금 아주 해괴한 장면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거든? 장례식장에서 도망쳤다던 사람이 혹시 너네 남편이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기는 공항에서 너네 남편 봤으니까 알지. 심지어 너네 남편 웬 처음 보는 여자랑 커플티까지 맞춰 입고서는 서로 볼에 뽀뽀까지 해대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 암튼 잠깐만 있어봐. 내가 다시 쫓아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정말이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생각의 끝에서 그동안 남편이 지방에 출장을 떠나며 며칠씩 묵고 돌아왔던 일이 사실은 출장이 아니라 상간녀랑 놀러 다니느라 그랬던 것이라는 일종의 확신마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밖에서 헛짓거리를 하고 다닐 시간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그 인간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있던 저에게는 크나큰 호재였습니다. 향후 벌어질 이혼 전쟁에서 불륜 현장을 포착한 사진만큼 저에게 유리한 증거는 또 없을 테니까요. 이에 저는 친구에게 도쓰레기 얼굴이 최대한 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부탁했고,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인간이 커플티를 입은 채로 상간녀와 서로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 도착했는데요. 그 사진 속 상간녀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본 저는 곧장 친구에게 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 쓰레기들 근처를 맴돌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어. 혹시 원한다면 말만 해. 당장 가서 내 손으로 직접 아주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지금 그 인간이 향하는 도착지는 꿀맛 같은 불륜 해외여행지가 아니라 불맛 같은 지옥의 한가운데일 테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인간을 얌전히 해외여행 보내주었던 이유는 어차피 그 인간은 인생 패가망신을 면치 못하게 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정신머리 없는 인간이 불륜 상대를 골라도 아주 제대로 잘못 골랐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아버지의 장례는 아주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평소 워낙 세상을 잘 살아오셨던 덕분에 아주 많은 조문객분들께서 찾아와 주셨거든요. 몹쓸 시댁과 남편이라는 인간의 빈자리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다만 그 인간과의 진정한 싸움은 이제 겨우 막이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우선 그 인간은 저에게 이야기했던 출장 기간이 모두 지난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이었죠. 출장 핑계로 장인어른 장례식에서 도망쳐서 불륜 여행을 떠난 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즉시 그 위험한 상간녀와 새살림을 차려서 그 집에 눌러 앉아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한 저의 추론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게 된 건 며칠 뒤 그 인간이 저에게 웬 사내 하나를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변호사였죠. 남편분께서 이혼 서류를 보내셨습니다. 서류를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협의 이혼 서류고요. 협의 이혼에 대한 조건이 아주 좋아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군요.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로서는 대답해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서류부터 잘 읽어보시죠. 이 정도 거액의 재산 분할에 이혼 위자료까지 지급해드리는 조건이면 아내분한테 아주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혼이니까요. 아니요, 여기 적혀있는 정도로는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면 그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을 이미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파악해낸 그 인간에 대한 추악한 진실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그 인간은 출장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인간은 저희 가족들이 간의 수공업 공장을 시작하던 무렵에 이미 저 몰래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후로는 제 앞에서는 매일 출근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자기 부모님한테 큰 용돈을 받아서 상간녀와 놀아났던 것이었죠.
그런 이야기를 대체 어디서 알게 되신 겁니까?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직원이 상을 당했으면 회사분들이 당연히 조문을 와야지 마땅한 일인데 단 한 분도 오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인간이랑 제일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분을 수소문해서 연락을 했더니 이미 꽤 오래전에 회사도 그만두었다면서 모든 진실을 들려주더라고요. 눈치를 보아하니 새 여자가 생긴 것이 확실해 보이기도 했었고,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면서도 부모님 재산으로 호의호식할 거라면서 아주 싱글벙글 사방팔방 자랑질을 해대고 다녔다면서 말이죠. 하면 저희 의뢰인 쪽에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외도 증거도 명확하고 그 외도를 저지르기 위해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기만했으니까 그에 비례해서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를 훨씬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변호사는 잠시 그 인간과 전화 통화를 하더니 직원들을 시켜서 새 협의 이혼 서류를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저에게 주겠노라는 서약이 담긴 서류였고, 졸부집 아들답게 그 금액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이로써 저는 한 가지의 사실을 더 파악해낼 수 있었죠. 이혼 서류에 추가된 현금성 자산들은 그 인간의 재산이 아니라 그 집 부모님의 재산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는 건 그 인간의 외도와 이혼에 그 집 부모들 또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를 들자면 그 집 부모들이 거액의 돈을 써가면서 자기 아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혼시키고 상간녀랑 재혼시키려고 한다던가 말이죠. 죄송하지만 변호사로서 저희 의뢰인에게 불리한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발언이라는 건 지금까지 제가 파악해낸 얘기들이 모두 진실이라는 뜻이겠네요? 그 부분 또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내분께서는 서류에 추가로 제시한 금액들을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의뢰인 측에서 저에게 허락한 유일한 답변이기도 하고요. 사실이라는 말씀이로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원래 이혼할 생각이었고, 이 정도라면 그 집안 입장에서도 사실상 뼈를 내어주는 조건의 이혼일 테니 지금 바로 도장 찍겠습니다.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건 변호사님의 착각에 불과한 일이에요. 제가 도장을 찍어주는 이유는 어차피 제 손으로 그 인간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그 인간은 시시각각 지옥을 향해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일 뿐이니까요. 이로써 저는 아주 압도적인 조건을 거머쥐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졸부네 집 아들의 이혼답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재산과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물론 저의 진정한 승리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상간녀로 인해 그 인간과 가족들이 맞이할 아주 파멸적인 결과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제가 진정한 승리를 맞이하게 된 건 그 인간과 이혼한 뒤 딱 1년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어요. 그 인간이 역시나 제 예상대로 거짓골이 되어서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저기 혹시 말이야, 우리 다시 재결합하는 건 아무래도 어렵겠지? 헛소리 따위 집어치워. 다 내팽개치고 도망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대체 무슨 소리야? 아이,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럼 있잖아. 우리 이혼할 때 나랑 우리 부모님이 넘겨줬던 우리 집 재산이랑 위자료 있잖아. 그거 반만큼이라도 돌려줄 수 없을까?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 돈이라도 돌려받지 않으면 꼼짝없이 거지꼴 되게 생겼거든. 왜? 눈 맞아서 놀아났던 상간녀랑 그 모친이라는 인간한테 제대로 뜯겨먹히기라도 한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기는. 그 상간녀가 실은 우리 엄마 친구네 딸이거든. 모녀가 쌍으로 남의 집 재산 쪽쪽 빨아먹는 다단계 사기꾼들이고. 네, 맞습니다. 지난날 친구가 공항에서 사진을 찍어준 상간녀가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상종도 하지 말라던 다단계 사기꾼 아줌마의 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녀가 둘이서 쌍으로 남의 집 가정을 파탄내놓는 아주 추악한 다단계 꾼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다단계하는 여자한테 눈이 팔려버린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일 테니까요. 아무튼 제가 모든 진실을 폭로하자 그 인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미리 알았으면 귀뜸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 나랑 우리 부모님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여자들이 더 큰 부자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아서 전 재산을 몽땅 가져다 바쳤다가 패가망신하게 생겼잖아. 얘라 이 빙구 같은 자식아. 내가 그걸 누구 좋으라고 알려주겠냐? 장인어른 장례식까지 내팽개치고서 상간녀랑 해외여행까지 떠난 인간한테 뭐 이쁘다고 그걸 알려주겠어? 그리고 원망을 하고 싶거들랑 너네 부모님께 가서 해. 그놈의 허영심, 돈욕심 때문에 더 큰 부자 되겠답시고 설치다가 집안을 쫄딱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아들 자식 인생까지 망쳐놓은 건 다름 아닌 너네 부모라는 작자들이니까. 여기서 우리 부모님 얘기가 왜 나와? 정상적인 부모였다면 아들 자식이 외도를 저지르면 등짝을 때려서라도 뜯어 말리고 사돈 며느리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올렸겠지. 우리 부모님이라고 그 여자가 그런 나쁜 사람일 줄 알았겠냐? 그저 돈 어마어마하게 잘 버는 사업가라고만 생각했으니까 이참에 집안 재산도 몇 배로 확 불려놓을 겸 아들 자식 팔자도 제대로 고쳐주려고 그 여자랑 내 사이를 밀어주셨을 뿐이지. 아무튼 제발 그때 그 돈의 반만큼이라도 돌려주라. 우리 엄마가 나 몰래 빚까지 엄청 크게 얻어가지고 당장 돈 못 갚으면 빚쟁이들한테 몰매 맞게 생겼단 말이야. 예전은 속으로 아주 큰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속으로 감춘 채로 일단 알았으니 같이 갈 곳이 있다면서 그 인간을 차에 태워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커다란 전원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저희 친정어머니의 모습을 목격한 그 인간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야? 장모님께서 왜 노가다꾼들이랑 같이 공사일을 하고 계셔? 설마 너네 집도 개털된 거야? 돈 없는 모습 보여주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냐고. 아니, 오히려 돈이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지금 공사 중인 저 대저택이 나랑 엄마랑 둘이서 지낼 우리 집이거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돈이 많은데 장모님이 왜 노가다를 뛰고 있겠냐? 새 집을 지을 때부터 집주인 손길이 직접 닿아야 그 집에 사는 내내 복이 들어온다더라고. 우리 엄마는 지금 딸이 크게 자수성가해서 지어주는 새 집에 직접 정성을 들이고 있을 뿐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이혼할 때 받은 돈을 흥청망청 써제끼다가 결국엔 개털된 거 아니고? 그건 너네 집 식구들이나 하는 짓거리고 나랑 우리 엄마는 달라.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들을 가장 뜻깊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엄마랑 같이 고민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도 이어받을 겸 장차 직원분들께도 더 많은 월급을 드리기 위해서 그때 그 돈 전부를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했거든. 그랬던 덕분에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었고.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혼할 때 받은 돈을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은 채로
저희 가족과 직원분들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회사에 투자했던 덕분에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크게 성공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인간은 내심 아주 크게 안심을 하는 눈치였어요. 저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면 그 인간이 돌려달라고 하는 돈 정도는 쉽게 내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인간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아주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됐다. 아주 많이 축하해. 그럼 조만간 좋은 소식 기대해도 되는 거지? 빠른 시일 내에 내가 말했던 돈 돌려줄 수 있는 거지? 이에 저는 그 인간의 손에 딱 1,500원을 쥐어주고서는 비웃는 미소를 얼굴 한가득 머금은 채로 대답했어요. 1,500원 줄 테니까 멍석머리 안 하고 얌전히 보내줄 때 버스나 타고 조용히 돌아가는 게 어때? 뭐라고? 1억 5천을 줘도 모자랄 판에 1,500원? 그나마 거지 적선이라도 해줄 때 차비라도 받아서 썩 꺼지렴. 이 개밥으로도 못 쓸만한 인간 말중아. 그러자 격분한 그 인간은 지금 누구 놀리냐며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그런 상황마저도 승리의 여신이 저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더라고요. 그 인간의 고함 소리에 제가 있던 쪽을 돌아본 친정 어머니께서 공사장 인부 아저씨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으니까요. 저기 저놈이 제가 얘기했던 그 인간이에요. 장인어른 장례식장에서 도망쳐서는 외간 여자랑 해외여행을 떠났던 그 쓰레기가 바로 저 인간이라고요. 그러자 평소 저희 어머니를 통해 그 인간의 악행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공사장 인부 아저씨들의 분노가 그 인간을 향해 고스란히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 인간은 인부 아저씨들에게 거의 멍석마리를 당하다시피 쫓겨나고야 말았고, 저희 모녀는 그 인간이 절뚝이는 걸음으로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는 그 인간을 향해 비웃음과 조롱 가득한 미소를 날렸죠. 너무나도 속 시원하고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로써 그 인간과 저 사이의 악연은 저희 모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저희 모녀는 한적한 교회에 마련한 새 저택에 입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열풍이 시작된 덕분에 저희 회사 또한 끝도 없이 번창해 나가는 중이고요. 이래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사람 일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법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한때 저희 집안은 과소화상병 사태로 인해서 폭삭 망했었지만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잘 될 수도 있었을 뿐더러 저 또한 한때는 포기했던 디자이너라는 꿈에 다시 도전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요. 반면에 전 남편과 전 시댁은 그야말로 패가망신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단계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빼먹히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여기저기 큰 돈을 참 많이도 빌렸었는데요.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지금은 거지꼴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또한 다단계 상간녀와 그 엄마라는 인간 또한 결국 교도소로 잡혀 들어갔어요. 판결받은 형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도소에서 나오지 않는 편이 훨씬 안전할지도 몰라요. 다단계로 인해 전 재산을 날린 피해자들이 사기꾼 모녀가 출소하는 날을 아주 이를 박박 깔며 단단히 벼르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